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종로학원 본원 강남 본원입니다. 지금 5시 40분 현재 시험이 지금 제2외국어 한문까지 지금 막 종료된 시간입니다. 저희 종로학원에서는 오늘 오전 아침 8시 40분부터 1차적으로 종로학원 선생님들을 통한 그 문제 분석,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가채점 결과가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등급 컷이 지금 종로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막 오픈이 되었고 잠시 후부터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도 동시에 그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선 그 오종훈 이사께서 아침에 선생님들이 분석했던 거와 그리고 중간에 지금 저희가 추적 표본 조사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6월달, 9월달 동일한 표본 집단들을 통해서 가채점을 해봤던 결과, 먼저 국어 과목부터 조금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예, 국어 과목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분석했을 때 비문학 그 사회법률 지문 30번이 어려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가장 어려운 정답 중에 하나, 정답률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30번이었고요. 역시 또 14번 문법 문항도 역시 어려웠다고 했는데 역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0번과 14번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30번과 14번 문제가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 종로학원 집계에서도 가장 정답률이 저희 중간 집계로 봤을 때 거의 한 20%대 정도,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맞았다 이렇게 추정이 될 정도로 어렵게 출제된 거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그 비문학이라고 하는 그 독서 지문이죠. 예, 그 비문학 사회법률 지문.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쉬워진 건지 아니면은 국어가 전체적으로 어떤 평균 점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떻게 쉬워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뭐 등급 컷이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지난 이제 6월 달도 어렵게 나온 상황이긴 했는데 이번 9월 달 선생님들 평가는 이제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상당히 쉬워졌다부터 시작해서 약간 쉬워졌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가채점 결과로만 보면은 약간 쉬워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89점, 2등급 컷이 83점 나오니까 지난 6월보다 약 2, 3점 정도 오른 상태로 약간 쉬워진 정도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수능은 워낙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당연히 평이해진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1컷이 90점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어려운 시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컷이 89점, 그리고 2컷이 83점, 3컷이 76점, 4컷이 66점, 그리고 전체적으로서는 30번, 14번, 그리고 41번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것으로 중간 집계가 되고 있는 거고, 동일 표본 조사에서도 지난 6월 달에는 한 70점 나왔던 것이 한 73점, 평균 점수 한 3점 정도 높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국어 시험 난이도는 쉬워졌는데 상대적으로 30번, 14번, 41번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수학 부분으로 보면은 먼저 수학 가정 이과 수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과 수학도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그 분석을 하셨을 때는 21번, 29번, 30번 킬러 문항이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 중간 집계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답률을 보면 이제 객관식 21번 킬러 문항으로 대표적으로 뽑는 문항인데 역시 이제 다소 평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률 약 30%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전국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30%보다 조금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21번 문항 정도의 난이도로 보면 정답률이 예전보다는 좀 오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관식 30번하고 29번 가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그 3% 미만으로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역시 이제 킬러 문항이라 할 수 있는 30번, 29번 주관식 문항 여전히 어렵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채점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21번이 일단은 킬러 문항답지 않게 정답률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29번하고 30번 킬러 문항은 그 사실은 일반 수험생들 손도 못 댈 정도로 여전히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등급 구간별 컷은 어떻습니까? 등급 컷은 이제 9월 모평 기준에 수학 가형이 1컷이 90점, 2컷이 84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지난 6월보다 1점 또 3점 정도 약간 오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평해진 정도로 볼 수 있고요. 3컷이 77점, 4컷 66점 정도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평해진 정도,
약간 점수가 오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수학 가형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그러니까 쉬운 정도가 아주 쉽다고 하면 좀 아닐 것 같고요. 약간 쉬운 정도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도 어느 정도 일단 유지된다고 봐야죠. 유지된다고 봐야 예, 된다. 예. 아침에 보니까 문과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게 지금 특히 그 킬러 문항에 대한 난이도 지적,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던데 지금 중간에 가채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다 보면 21번, 29번, 30번인데요. 21번은 상당히 정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문항 그 선지에 대한 특성이기도 한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90점대 학생들에 대한 정답률 조사해 봤더니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30번과 21번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수대가 60점대 이하로 내려가니까 21번이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소위 이제 학생들이 알겠지만 합탁형 문제라고 해서 답형 문제라고 해서 모두 옳은 곳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전체가 다 맞든지 뭐 기억력 맞든지 이 정도의 선지 경우여서 실제 저희가 우스갯말로 하면 원래 오지선다형인데 이 문제만큼은 사실상 이지선다형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문항 하나와 그 다음 문항으로 나와갖고 오히려 이제 중간 정도의 그 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정답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주 시험 90점대 정도 학생들한테는 정답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소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항이 되어갖고 21번은 그만큼의 정답률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29번 이 문항도 예전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쉬워져서 정답률이 올라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 30번 문제가 저희 집계상으로 지금 한 3%대 예. 정도 정답률이 나타나는 얘기 자체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틀렸다. 예. 그리고 갑자기 8번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등급이 되었죠. 원래 28번은 그 킬러 문항 자체가 아닌 걸로 되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도 그 중간 난이도 문항이 예전보다 오른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곳이 주관식으로 보면 28번이었고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봐도 원래는 19번, 20번, 21번 있으면 21번이 가장 어려워야 되는데 저희 기준에서는 19번 정답률이 21번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번하고 28번 아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28번과 19번은 실제 본수능 때는 이 정도까지 난이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그리고 21번 이 미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들께서 그냥 뭐 표현으로는 찍는 학생들이 많이 맞췄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실제로. 부분들이 생겼기 예.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조정이 될 가능성도 높죠. 그렇죠. 실제 수능가서는 이렇게 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 컷은 어떻습니까? 예, 수학 나형 경우에 1컷이 88점, 2컷이 80점이어서 지난 6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3컷으로 내려가면 70점, 55점, 34점으로 지난 6월보다 약 5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항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기대하고 다르게 이제 좀 중간 등급 학생들 점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학 나형도 그렇다라면은 그 최고 난이도 문제는 조금 낮아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거의 변별력 자체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유지되고 시험으로 봐야 좀 봐야 됩니다.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절대 쉽게 출제된 것이 아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오늘 혹시 시험을 잘 못 본 학생들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그래도 난이도 변별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문과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번은 거의 3%도 안 될 정도로 좀 정답률 거의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고 28번, 29번, 19번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많이 틀린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쪽으로도 좀 가보겠습니다. 영어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본수능에서 출제되었고 6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그 난이도가 좀 쉽게 출제되었죠. 상대적으로. 그 부분 지금 금년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번 가채점 결과이긴 하더라도 거의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수랑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등급 90점 이상을 받을 비율이 대략 6% 정도 예상되어서 지난번보다 약간 1% 정도의 그 높낮이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지난 6월 모평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난이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31번에서 34번 빈칸 추론이 영어에서는 사실 킬러 문항으로 간주가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31번에서 34번을 가장 많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저희 중간 가채점 결과로서는 지금 현재 39번이 39번의 정답률이 오히려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걸로 거의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좀 틀린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좀 이변이다라는 지적도 하고 계셨었고
그다음에 이 빈칸 추론도 EBS와 연계되지 않은 문항이 33번과 34번인데 오히려 여기 부분에 대한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어땠습니까? 예, 33번이 오히려 정답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34번은 이제 30% 정답률이 나오긴 했는데 빈칸 추론의 난이도를 보면 33번은 오히려 정답률이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쉽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도 전체적으로는 평상시에 어렵게 생각했던 킬러 문항에 대한 난이도는 좀 낮아졌고 오히려 킬러 문항이 아닌 영역의 문항이 네, 중간 난이도가 맞아요. 지금 치고 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그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긴 6월 달부터 한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조금 이 정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영어 6월 달보다는 전체적인 변별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지나치게 어려웠던 문항, 수학에서도 나타났지만 킬러 문항에 대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역시 영어에서도 볼 수 있는 고난도 문항, 빈칸 추론 문항도 아주 어려운 문항 정도 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그 중간 난이도 문항이 약간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난이도의 밸런스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아까 제가 보니까 다른 그 회사에서도 공개된 거 보니까 어떤 회사는 거의 전년도 수준에 준하는 만큼 뭐 어렵게 가깝게 예측을 한 데들도 있고 저희 회사는 작년도 수능보다는 분명히 쉬웠고 6월 달보다는 다소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제가 지금 현재 바라본 그 중간 집계 결과로 봤을 때는 거의 6월 수준에 네, 좀 거의 6월 준하게끔 수준. 예, 이렇게 맞습니다. 출제되었다 이렇게 예. 봐도 예, 무방할 정도로 예. 저희 회사에서 현재 지금 5시 51분 현재 시간인데 나중에 좀 어떻게 바뀌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회사로 놓고 봤을 때는 전년도 수능까지 이렇게 그 어려워졌다라고는 지금 현재 중간 집계로 봤을 때 볼 수가 없고 거의 6월달 수준 정도에 준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1등급 비율 숫자도 대강 그러면 어떻게 대강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 9월 모평이죠. 90점 이상 1등급 비율이 대략 누적으로 6.1%, 2등급 80점 이상의 누적 비율은 20.7%, 3등급까지 누적 비율은 40.6% 정도 예상되어서 실제 아마 6월 모평 결과가 다 이제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와 비교해 보시면 거의 뭐 1% 전후 내 정도로의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그 과목별 난이도와 그리고 등급 컷, 지금 등급 컷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금 5시 52분 현재 지금 어떻게 그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이버라든지 다음을 통해서도 바로 그 공개를 지금 현재 다 오픈을 시켜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SNS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더 수험생회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문제 분석 그 강의는 저희 종합원 홈페이지에 지금 바로 지금 현재 탑재되어 있으니까 각 문항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조정을 한다라든지 학습 전략 수립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찬 선생님께서 오늘 그 아침에 그 평가원에서 공개를 한 거죠. 이게 지금 그 9월 응시생 이번에 수험생들 응시생 작년도랑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 우선 9월 모평 접수자는 전년 대비 5만 1,000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비율로는 8.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보면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7% 대폭 감소한 반면에 재수생은 오히려 4.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재수생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올해는 그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5만 명이 줄었는데 오히려 재수생들은 지금 한 4천 명 정도 되나요? 예, 3,600명 정도. 3,600명의 재수생이 증가됐기 때문에 금년도 수능에서는 재수생들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네. 고3 수험생들도 좀 참고는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이과 학생 숫자는 어떻습니까? 예,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그 문과이과 학생들의 그 감소 폭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문과 학생 그러니까 사탐 선택자는 5.9%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과 학생들 그러니까 과탐 선택자는 그 2배 정도인 11.6%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는 이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과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반대로 이과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경쟁이 좀 더 조금 느슨해지고 따라서 합격선도 전년 대비 문과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수험생은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 경쟁은 좀 완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가 전년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해졌고 네. 또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재수생은 지금 9월 달에 늘어 있는 상황이죠. 실제 본수능 때 재수생들이 얼마만큼 더 늘지 반수생 규모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기에 이과보다는 금년도에 국한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응시생 지금 차이가 지금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오늘 저희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가 지금 9월 6일부터 바로 시작이죠. 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수험생들이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게 오늘 이 점수를 가지고 특히 시험을 좀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점수로 정시 때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 가능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럼 저희 회사에서는 그 부분은 언제 지금 공개될 예정입니까? 점수를 입력하면 지원 가능 예측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그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9월 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지금 9월 모평 성적 기준으로 내가 정시에서 어디쯤 갈 수 있는지 이건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 지금 종로학원에서는 지금 뭐 저희가 오늘 시험 끝나면 오늘 거의 밤을 새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일 오후 6시에는 지금 이제 가채점 성적을 원점수를 입력을 하면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시에서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이제 뭐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에서는 내일 오후 한 6시 정도 경에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본 그 가채점을 점수를 입력을 하면은 정시 때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 가능 선을 좀 예측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마지막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9월 6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잘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문성 원장님 지금 그 계신데 9월 6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죠. 네. 재수생들은 한번 경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고3 학생들은 처음으로 수시 원서 6군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점검해야 될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처음 해보는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그 진학사나 UA 같이 이렇게 이제 원서 접수 대행 업체에 들어가서 그 공통 원서 접수에 회원 가입도 하고 자기가 미리 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미 한번 가입을 했지만 그 개인정보가 매년 그 폐기가 되기 때문에 재수생들도 이번에 새로 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입하고 또 이제 원서 접수를 하다 보면은 사진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능 원서 접수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다 찍어 놨을 텐데요. 그 사진을 이제 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 사진도 미리 파일을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그 학부모님들이 그 대신 자기 이름으로 막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가입을 해야 그 이후에 모든 사항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각 대학의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학교는 이제 9월 6일 날 시작해서 이제 8일 날 끝나는 이제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대나 그다음에 국민대, 경인교대 이런 학교들은 좀 일찍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마감 시간도 사실은 대학마다 오후 5시, 6시, 7시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마감 일정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소서나 추천서를 입력할 수 있는 시간도 대학마다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9월 9일 날 원서 접수 마감하면서 당일날 밤 10시에 자소서까지 다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하루 다음 날 보통 마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올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 접수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추석 연휴가 되다 보니까 자소서나 추천서가 아예 한 일주일 정도 뒤로 이제 미뤄져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그런 일정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쟁률 어떤 변화 상황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될 정도 수시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에 비해서 마감일 날 눈치 작전으로 그 원서 접수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매년 체크를 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더 눈치를 보는 편이죠. 그래서 마감일 날 마지막 원서 접수 이제 마지막 그 경쟁률 발표가 난 다음에도 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모든 학과가 동시에 똑같은 비율로 낮아지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학과는 아마 분명히 작년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느 학과는 오히려 작년보다 이제 월등히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충원율이 높은 경우에는 정말 꽤 예상보다 낮은 성적으로도 실제 합격하는 사례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올해가 조금 일부 뭐 대학별로 조금 바뀌어진 것 중에서 좀 체크를 해둬야 될 사안들이 혹시 이미 있는가요? 이제 유광들이 사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면 연대가 올해 이제 수시 모든 전형에 걸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됐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폐지됐다는 뜻은 논술 전형에 수능을 안 보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중에는 뭐 10만 장별선에서 뭐 10만 명이 지원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수시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없었단 말이에요.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죠? 생겼을 때의 장단점이 학생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수시에서 또 서강대 경우에서는 흔히 이제 수능 후에 자기소개서를 접수하는 학업형 학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형이 그동안은 이제 수능 체조가 계속 유지가 되어 오다가 이번에 폐지됐다는 점, 이 점도 아마 학생들이 참고해서 지원할 만한 사항이 되고요. 서울시립대가 이제 올해 대표적으로 교사 추천서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 추천서 전형을 여전히 유지한 대학이 있는데 올해 시립대가 폐지된 점이 특징이고 숙명여대 경우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서류형이 신설되어서 면접을 안 봅니다. 그리고 중앙대도 이제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 면접을 봤었는데 올해만큼 면접이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실제 서류 100%로 전형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합격수가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연대라든지 뭐 건대 변화들이 있는데 논술 지금부터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한 번만 좀 짚어주십시오. 지금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내신이 조금 이제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 그러니까 뭐 주로 3등급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전형인데요. 근데 이제 논술 성적하고 수능 성적 상관관계가 또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술 성적하고 수능 성적 상관관계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논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는 인서울이 뭐 어려운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는 상위권 대학에도 합격한 그런 사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 논술이 주가 되다 보니까 수능에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이야만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상관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 수능의 수학 성적을 보니까 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안 좋고 뭐 수능에서 아주 우수하지 않더라도 논술 전형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논술 합격선이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반드시 논술에 붙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점수가 아마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탐구 한 3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 때 지금 현재 부족한 점수가 한 20점에서 40점 정도가 부족하더라도 논술에 붙었다라는 지금 저희 종합 분석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다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고 또 너무 겁먹지 말고 끝까지 논술을 잘 파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변별력 확보가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자기소개서 준비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작성된 걸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는데 조정숙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은 뭐 체크를 좀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자기소개서는 교과나 비교과 활동을 자세히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강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에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완성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기소개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6등급 되는 학생이 그 서울대부터 경희대까지 그 수시 지원을 했는데 1차에 하나도 한 대학도 합격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식 때 이 학생을 만났는데 그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니까 그 활동의 어떤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각을 써놨다든지 자기로 앞으로의 할 내용들을 이제 학생부의 기록이 없는데도 적어놓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체킹을 해보고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번 항목이나 4번 항목을 굉장히 쓰기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1번 항목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1번 항목을 보완해서 2번 항목도 중요한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에서 활동했던 것 중에서 가장 심화된 내용이나 실험 내용 또는 발표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활동을 2개 내지 3개를 쓰는데 활동을 좀 심화적으로 많이 한 친구들은 2개 정도 그리고 3개 정도는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했으나 조금 깊이가 부족하다 싶으면 3개 정도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그 과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갈등 상황을 에피소드를 넣어서 좀 재밌게 또 엮으면서도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을 또 표현하면 되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수학여행을 관계된 걸 쓰거나 또는 뭐 학교 체육행사 이런 걸 쓰는데 내용이 나름대로 이제 소재는 같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에피소드를 섞어서 쓰다 보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그동안의 전공과 관계된 생각이라든가 또 책을 읽어왔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동안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탐구했던 활동을 1, 2, 3번에 안 쓴 경우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4번에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그리고 진로 계획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학의 그 홈페이지나 또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그 전공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한 다음에 쓴다면 좋은 그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뭐 2, 30초씩만 해서 지금 수험생들이 이제 71일 정확하게 남아 있던데 어떤 마무리를 좀 하는 것이 좋을지 먼저 장문성 원장님부터 먼저.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탐구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과목을 이제 지금 9월 모평까지 보고 나면 아마 이미 이제 수능 원서 접수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봐야 될 2과목은 확실히 정해진 거고요. 이번 결과까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2과목을 모두 다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수시 모집의 그 최저학력 기준은 대부분의 학교들 사실은 이제 2과목 평균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들은 이제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렇게 한 과목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 조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 9월 모평 결과를 가지고 갖춰진 결과를 가지고 수시 원서 라인을 이제 조금씩 이제 조정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보통 이번인데 갖춰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시험 결과 가지고 너무 수시 원서를 흔들게 되면 약간 이제 안정이라는 것이 떨어지니까 제가 봐서는 이번 시험 결과 가지고 자기 평소 생각했던 6장 원서 가운데 한두 장 정도만 이제 바꾸는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제 아마 이제 자기 목표치에 다를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목표치가 되는 학생들은 자기가 맞출 수 있는 영역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정시에 이제 주로 수능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전체적인 과목을 잘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각자 학생들에 따라 다르니까 하여튼 그 시간에 잘 맞추어서 또 10월 달은 또 이제 수시 대학별고사가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면을 다 참고해서 대책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어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영어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정시로 가게 됐을 때는 중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영어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영어 공부에 이제 충실히 한다면 충분히 등급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오래 계시는데 조준 선생님께서 지금 학교에 이제 가보면은 수시파가 있고 정시파가 있고 좀 갈라지고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학교 선생님 계신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네. 그 수시를 지원하고 나면 아이들이 합격을 한 걸로 착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학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서 애들이 정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완성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원 대학에 대해서 이제 면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논술 준비도 해야 되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준비를 잘 하면서 또 건강 관리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해이해지면서 이제 운동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조금 일찍 자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종로학원 그 강남 본원에서 지금 1층 그 로비에서 지금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다소 좀 뭐 분위기상 좀 오선 면들도 좀 없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대단히 많으셨고 시험을 다소 좀 그 잘 보지 못했던 학생들도 앞으로 남은 70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거라는 또 강한 또 믿음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학원에서는 9월 6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에 어떤 사소한 궁금한 사안이 계시더라도 저희 종로학원 밴드에 글을 올려주시면은 뭐 주말이라든지 원서 접수 기간 내에서는 저희도 비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소한더라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좀 올려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 행사로서는 이제 그 수능 시험 직후에 그 설명회 때 한 뵙기로 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수험생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꼭 있으시도록 종로학원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험 직후에 그 학생들의 그 가채점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채점에 대해서 지금 그 문항별로 지금 정답률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간 집계가 나왔는데 처음에 아침에 먼저 수학부터 그 좀 보면은 그 선생님께서는 일차 문제를 그 풀어 보셨을 때 수학생들께서는 금년도 좀 특기점 중에 하나가 그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수준이 좀 낮아졌다 이런 좀 그 1차 분석평이 나왔었는데 이 지금 중간 가채점 결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그 수학内容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간단하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어떤 6월, 9월 수능의 어떤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6월이나 9월 둘 중에 하나의 시험이 일반적인 어떤 수능의 난이도보다 어렵고 한 번은 쉽고 따라서 그 녀석이 어떤 평균치를 맞춰서 표점을 조절하는 형태로서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 현장에서도 개인적으로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6월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된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9월이 좀 쉽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 오전에서 저희가 그 회의에서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하게 출제된 감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까놓고 봤을 때 학생들의 어떤 정답률이나 이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상에서 약간 저희 예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정확하게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게 나왔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최근의 시험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 6월부터 올해 6편까지 총 4번의 어떤 평가원 시험 거기에서 보게 되면 언제나 수학 나형에서는 30번, 그 다음에 29번, 21번 이 3개 문제가 항상 킬러 문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7개가 이 다른 문제, 이 3개 문제를 서포트하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었는데 올해 9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30번과 29번, 21번 중에서 30번은 여전히 정답률이 낮게 나왔지만 29번과 21번이 정답률을 봤을 때 또는 선생님들이 문항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과연
킬러 문제가 맞겠는가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약간 출제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도 낮아져야 정상인데 실제로 전체 총점이나 등급을 떠나가지고 다른 문항에서 28번과 그 다음에 19번에서 지금 현재 조금 정답률로 따지면은 좀 더 킬러 문제에 가까운 문항이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그냥 어떤 형태로 된 거냐면 학생들이 어떤 평소에 공부했을 때 어색함에 기인한 그런 결과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에서 중복조합이라던가 이런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고3 수험생이든 아니면 재수생이든 어떤 그게 상관없이 정답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물론 문항 번호는 10번 안쪽에 있는 그런 어떤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뭐 30% 이렇게 책정되는 게 비일비재한데 실제로 동일한 문제를 6평 이후에 출제하게 되면 전체 정답률이 7, 80%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수준의 학생이 단 3개월 정도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사실 그 문제가 만약에 어려웠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즉 그 현상도 무엇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냐면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어색함에서 기인했던 부분이고 사실 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희가 바라봤을 때도 올해 이번 9평에서 나타났던 28번이나 아니면 19번 같은 이 두 개의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의 정답률은 비록 낮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남아있는 70여일 기간 동안 충분히 잘 대비를 하고 해주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평소의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에서 또 추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숫자를 보면 21, 29번, 30번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29번, 21번 정답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어려운 문제 순서에서는 좀 밑으로 밀렸고 대신에 28번, 19번이 어려운 문제로 새롭게 등극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어려운 문제로 등극을 했지만 실제 본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뭐 난이도가 높게 나타날 정도 유형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그렇죠. 됩니까? 이 동일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도 지금 현재 이번 9월 달에도 30번 문제가 가장 어렵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도 좀 일치하게 같이 보신 거죠? 뭐 30번은 아무래도 학생들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도 그러하지만 학생들이 수험 그 장애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답률이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월달 시험도 결코 쉬웠던 시험은 아닌데 지금 6월달에 비해서는 저희 일종의 뭐 추적표나 비슷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그 추적을 해봤을 때 평균 점수가 한 2점 정도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그래도 조금은 쉬워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평균 점수 자체가. 그럼요. 전국 단위 시험에서 평균이 2점 정도 상승했다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그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그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좀 낮아졌고, 네. 그 다음에 그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항 숫자가 한두 개 정도 더 늘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네. 수학 가형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학 가형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운 3점, 쉬운 4점의 난이도가 높았고요. 계산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관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킬러 문항보다 확실히 지금 킬러 문항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29번, 30번을 건드리지 못한 학생들이 꽤 많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29번, 30번의 정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아침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과 수학에 비해서 이과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그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지금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정답률 자체가 좀 많이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의 킬러 문항은 쉬워졌고 나머지 한 두 문제 정도는 여전히 변별력을 유지했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요? 예전에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손을 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킬러 문항이 쉬워졌다고 해서 그냥 편한 문제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단지 작년, 재작년 킬러 문항들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확실히 쉬워졌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이 굉장히 쉬웠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나는 일단 30번을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문제들을 챙겨야겠어 하다 보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이번 30번 문제는 지난 6월 달에 비해 가지고서는 이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까? 쉬운 쉬웠습니다. 문제입니까?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중간 집계 결과로서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지 않았냐라고 이게 그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거하고 실제 지금 중간 가채점, 물론 이제 더 데이터가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지금 시험을 마친 이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금년도 수학 가형 9월 시험도 어려운 한 2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렇게도 일단은 볼 수는 일단은 있는지요. 네, 일단 29번 자체가 계산을 많이 요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쉽긴 했지만 21, 29, 30번의 공통점은 발상적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그냥 연역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차분하게 풀게 되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 하나가 톡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 오히려 시도하다가도 거의 다 가서 마지막 부분에 조금 때문에 오픈 학생도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답률이 이게 지금 전국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게 나타날 텐데 저희 표집 자체가 한 50%대의 정답률 문항이 좀 늘어난 것 같고 한 60% 정답률도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아침에 그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중간 난이도 문제가 조금 많이 좀 집중 배치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가장 킬러 문항 자체가 중간 집계 상황에서 한 문제 정도는 지금 시험 문제 수준 낮아진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침에 그러셨는데 지금 집계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간 난이도를 확실하게 극복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8번째부터 14번째까지 정답률들이 지금 6월 평가원에서는 볼 수 없던 정답률 60%에서 70%까지 나오는 형태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 문제들을 실수로 틀린 학생들이 정말 많았다. 왜냐하면 계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잠깐의 이 수학이라는 거 집중력을 굉장히 요하기 때문에 잠깐의 그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들에서 많이 이제 아이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국어 1교시가 여기도 제가 아침에 그 국어 전체 선생님들 보셨을 때는 여기 킬러 문항이 바로 이제 그 독서 비문학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딱 어려운 문제를 찍으라고 하면은 30번 사회 관련 아까 그 법률 관련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온 그런 문제로 지칭을 하셨는데 일단 중간 집계 결과도 그 문제를 가장 많이 풀린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아침에 보셨던 거하고 중간 가채점 결과를 보셨을 때 지금 이번에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6월보다는 쉬웠으니까요. 아침에 분석한 거하고 크게 달라진 바는 없고요. 단지 문법이 14번 문항 같은 경우 이제 그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의견과 그 다음에 국어사 제시문지문 이게 더 어렵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했었는데요. 그 부분만 좀 순위가 좀 바뀐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6월보다 좀 쉬웠다. 당연히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이유는 지문의 길이가 현저하게 짧고 비문학의 정보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게 평균 점수도 동일 표본을 조사를 해봤을 때 6월달에 비해서 한 3점 정도가 높아진 걸로 보면은 전체적인 시험은 쉬웠다라고 일단 특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독서 파트에서 6월달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중간 집계 정답률로 봤을 때 10%도 채 되지 않았었을 당시. 근데 지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정답률이 한 29%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의 문제도 쉬워졌었다. 이렇게 지금 통계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70일 동안에 어떻게 지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등급별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1, 2등급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품별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EBS를 한 번씩 찾아보는 그런 학습 방법을 좀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3등급,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역시 기출문제도 보지만 이번 시험에서 역시 증명된 게 EBS 문학 연계가 압도적으로 그 체감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3, 4등급 학생은 아무래도 시간도 줄이고 정답률도 높고 점수를 높이려면 EBS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뭐 권해드리는 건 일단 EBS를 좀 더 많이 하고
모의고사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EBS와 기출문제를 좀 다루면서 기초를 다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저희 부업과 분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어도 6월 달에는 지난 6월 달에는 좀 쉽게 나왔죠. 그 전년에는 굉장히 좀 그 어렵게 출제되었고 1등급이 5.4%에서 올해 6월 달은 7.8%. 오늘 아침에 제가 선생님들이 문제 풀어보시는 장면 속에서 선생님들 말씀이 어쨌든 6월 달보다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지금 현재 그 중간 집계 가채점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수능하고 올해 6월 평가원 시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그 제일 많이 틀린 문항의 비율은 오히려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의 가채점이 높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맞은 거죠. 그러나 특색이 작년 수능 때 오답률 5개 베스트 5 하고요. 6월 달 평가원 시험에서의 오답률 베스트 5에는 빈칸이 2개 내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채점표를 보면 빈칸 추론 영역이 3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빈칸에서 손도대기 힘든 절대적 난이도의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풀듯 말듯한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빈칸 문제가 4개 중에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 시절보다 조금 더 특색 있게 어려워진 문항이 문장 넣기 유형하고 순서 추론 유형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점으로 놓고 보면 6월 시험과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는 뭐 약간 어렵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틀린 문제만 놓고 본다면 6월이나 작년 9월보다는 그래도 정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험 집계 결과로 봤을 때는 39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현재 지금 추정을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위치 자체가 좀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빈칸 추론 문제 31번부터 34번에 해당되고 또 EBS랑 연계되지 않은 33번과 34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그 난이도로 등급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문제는 정답률이 좀 높아져서 문제수가 좀 낮아졌고 대신에 중간 정도 난이도 정도 문제가 가장 높게 지금 올라가 있다는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최고 수준의 킬러 문항에 대한 난이도가 낮아진 반면에 중간 이상 정도 난이도 문제가 변별력으로 좀 새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감은 6월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이 조금 그 낮아지고 있는 만약에 추세가 그대로 본수능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3등급대 정도 때 되는 학생들이 한 2등급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그게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의 경향이 작년에도 6월 달에는 빈칸이 가장 어려웠고요. 9월 달에는 문장 넣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수능에서는 역시 빈칸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까 EBS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지문이 나오게 되면 그 아는 것들로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오답률 베스트 5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건너뛰면서 풀 수 있는 총점을 80점을 넘기겠다, 90점을 넘기겠다라는 이 전략으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본인만의 문제 푸는 방법이 좀 만들어져야 최소한의 등급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만 넘으면 된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에 1차 그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 평가와 그리고 중간 그 가채점 집계 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고 저희 종로학원 홈페이지에서 지금 각 저희 그 영역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설 강의가 지금 종로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문제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부분의 문제들이 좀 틀렸는지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들까지 자세하게 그 각 선생님들마다 문제 해설 브리핑이 진행될 겁니다. 종로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